세계 민담 이야기 체코슬로바키아 편 황금알을 낳는 새. 어떤 가난한 농부에게 아이들이 6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였지만 그의 오두막살이 아내는 아이들을 먹일 양식이 넉넉하지 못했어요. 어느 봄날 돈이 모조리 바닥이 나자 그는 바구니를 짜서 용돈을 좀 벌까 하고 고리버드 가지를 제법 많이 꺾어서 묶어놨을 때 자작나무 위에 있는 작은 새 한 마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햇볕에 황금처럼 반짝이는 그 새는 농부의 마음을 온통 후렸습니다. 저 새를 잡아 집에 가지고 가서 애들에게 줘야지. 저것을 갖고 놀다 보면 배고픈 것도 한동안 잊을 수 있을 거야. 농부는 새를 잡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은 팔짝거리며 돌아다니는 황금새를 지켜보는데 정신이 팔려 배고픔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음날 그 새는 딱딱한 금덩어리 알을 하나 낳았어요. 제일 큰 아이가 그것을 팔아볼 생각으로 알을 보석상에 가지고 갔습니다. 보석상 주인은 정직한 사람으로 그 알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이 알값은 내 모든 재산보다 더 비싸단다. 그런데도 소녀는 그 알로 빵 얼마와 바꾸기만 하면 좋겠다고 했으므로 보석상 주인은 커다란 빵덩이 2개와 금알을 주었습니다. 소녀는 양팔에 빵덩이를 하나씩 끼고는 입이 함지박만큼 벌어져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식구들 모두가 빵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가져온 돈으로 밀가루를 샀는데도 여전히 돈이 남았어요. 다음날 아침 그 작은 새가 또 황금알을 낳았습니다. 집안 식구들은 지난번처럼 그 알은 모두 다 팔았습니다. 보석상 주인에게는 다 큰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황금새를 보고 싶어 했어요. 그는 농부의 아들을 따라서 그 새를 보러 갔습니다. 새를 요리조리 살피던 그는 날개 아래 금으로 새겨진 작은 글자들을 발견했어요. 나의 심장을 먹는 이는 왕이 되리라. 나의 위를 먹는 이는 아침마다 머리맡에서 금알을 한 무더기씩 발견하게 되리라. 보석상 주인의 아들은 자기가 제일 먼저 그 글을 읽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아들은 자기가 그 농부의 큰딸과 결혼한 뒤 장인을 설득하여 그 새를 손에 넣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늙은 보석상 주인은 처음엔 반대하였지만 아들의 끈질김에 읽고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결혼식 날이 닥치자 신랑은 자기와 신부가 교회에 있을 동안 그 새를 죽여서 구워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결혼식 후 집에 돌아가 그 자신은 새의 신장을 먹고 신부에겐 새의 위를 먹게 하면 2 사람은 왕국도 얻고 부자도 될 수 있으려니 했습니다. 농부의 아이들은 새를 죽인다니까 엉엉 울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새는 누나의 지참금으로 이제는 신랑의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농부의 2 아들은 결혼식에 입고 갈 옷이 없어 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운 새를 몹시 먹고 싶었지만 고기를 먹었다는 사실이 들킬까봐 두려웠습니다. 마침내 2 아이는 새우 고기를 먹는 대신 내장을 먹기로 했습니다. 한 아이는 위를 먹고 다른 아이는 심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신랑에게 야단을 맞을까봐 곧바로 달아났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교회에서 돌아와 식탁에 앉았을 때
신랑이 맨 먼저 내오라고 말한 것은 작은 새 구이였습니다. 새를 가지고 오자 그는 곧 심장과 위가 없어진 것을 알았어요. 그는 식탁만 내려다보면서 아무에게도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소녀는 숲속을 헤매고 다니다가 도해지로 나오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그들은 한 부자 상인을 찾아가 밑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상인은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시험해봐서 너희들이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면 고용하겠다. 소년들은 재치가 있었고 일을 배우는데 열심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한 후 한 개의 침대에서 두 형제가 함께 잤습니다. 아침마다 상인의 아내는 그 침대에서 금화가 한 무더기씩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 금화를 누가 두고 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상인의 부인은 상자에다 금화를 모았습니다. 그 해가 다 가기도 전에 상자가 가득 찼습니다. 연말이 되자 소년들은 상인에게 감사하고 나서 이제부터 세상에 나가 행운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상인이 물었어요. 돈 한 푼 없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지낼 테냐? 소년들은 당황하였지만 상인은 빙긋이 웃으며 봐라, 이것이 전부 너희들의 것이야 하고 금화가 가득 든 상자를 보여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가지고 가려무나 나머지는 돌아오는 길에 가지고 가거라. 농부의 아이들은 상인 부부에게 감사하고 서로 헤어져 저마다 다른 길로 갔습니다. 새의 위를 먹었던 동생은 정처 없이 길을 헤매다 여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여관 주인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은 그 친자식이었지만 작은 딸은 의붓 자식이었습니다. 언니인 친딸은 못생기고 심술궂은 데다 교만하였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그저 예쁘게만 보였어요. 한편 의붓딸은 여관에서 하녀처럼 일하면서 살고 있었지만 사랑스러운 소녀로 친절하고 명랑하였기 때문에 손님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젊은 여행자가 여관에 오고 보니 그의 늠름한 인상과 훌륭한 옷차림 그리고 돈을 시원시원하게 쓰는 태도 때문에 사람들은 그에게 잔뜩 호기심이 쏠렸습니다. 어느 날 그가 여관 주인 큰딸과 카드놀이를 하다가 갖고 있던 돈을 몽땅 잃었습니다. 큰딸은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그것을 알려주었어요. 여관 주인은 일주일치의 여관비를 갚지 않으면 쫓아내겠다고 매섭게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그가 몰아붙이는 바람에 안절부절 못하다가 자기는 아침마다 자고 나면 머리맡에 한 무더기의 금화가 쌓인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여관 주인은 금방 목소리를 낮추고 젊은이더러 여관에 마음 편히 머물라고 하면서 밀린 돈도 기다려주겠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큰딸을 옆에 불러놓고 이렇게 일렀어요. 이제 그 녀석이 어떻게 돈을 구하는지 알았으니 우리가 그 돈을 통째로 차지하게 될 거야. 여기 이 자루를 그가 마실 술에다 넣어라. 그가 곧 잠들 테니 그때 나를 불러라. 그러면 다음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큰딸은 손님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그녀답지 않게 친절하게 굴며 젊은이의 운수 나쁜 카드를 놀리기도 하였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그녀는 포도주 한 잔을 갖다 주며 잃어버린 돈 생각을 잊으라고 했습니다. 젊은이는 술을 마시자마자 잠이 들어버렸어요. 여관 주인은 큰딸과 함께 가서 그를 꽁꽁 묶어서
헛간 같은 방으로 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방문을 잠그고 열쇠를 자기 방에 두었어요. 의붓딸은 일들을 죄다 알았지만 열쇠가 있는 방으로 감히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잠을 깬 젊은이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떻게 해서 그곳에 있게 되었는지 영문을 몰랐습니다. 그는 소리쳐 도움을 청하였지만 아무도 와주지 않았어요. 얼마 후 여관 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금화를 찾았습니다. 금화를 보자 그는 그것들을 집어들고 말했습니다. 자네가 내 딸과 결혼할 때까지 자넨 여기에 있어야 해. 젊은이는 욕심쟁이 왈패와 결혼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외쳤고 여관 주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몇 주일 동안 꽁꽁 묶인 채로 갇혀있는 젊은이는 도망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자기가 입을 함부로 놀렸던 일을 날마다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일찍 여관 주인이 지하실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고 그의 딸은 밖으로 심부름 나가고 없는 사이에 의붓딸이 헛간 깊은 방에 몰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를 묶어놓았던 끈을 잘랐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음식 한 보따리를 주며 속삭였어요. 빨리 도망쳐서 나의 의붓아버지에게 붙들리지 마세요. 젊은이는 벌떡 일어나서 비록 눈은 빙빙 돌아 어지럽고 팔다리엔 힘이 쑥 빠졌지만 여관을 빠져나와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에 이르러 음식을 먹고 냇물도 마신 후에 젊은이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이윽고 그는 어떤 노인이 혼자 살고 있는 오막살이에 이르렀습니다. 젊은이는 노인에게 그곳에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한 후 자기의 지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노인은 그에게 여관 주인과 그 딸을 벌주는 일을 돕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를 데리고 울창한 숲속의 한 빈터에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네, 저기 있는 풀들이 보이지? 저것들은 겉보기엔 괭이밥 같지만 희한한 풀들이라네. 저걸 먹기만 하면 누구라도 염소가 되거든. 젊은이는 노인이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고서 웃으며 그 풀잎 3개를 따먹었습니다. 갑작스레 그의 몸이 스물댄다고 느끼자 순식간에 그의 몸은 염소털로 덮여버렸습니다. 머리를 만져보니 염소 뿔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게다가 어떤 알 수 없는 힘이 그의 손과 무릎에 흘러넘쳤습니다. 젊은이는 자기의 손가락들이 굽으로 변하는 모습을 공포에 질려 지켜보았으며 더구나 자신이 음매하고 순염소의 울음소리를 내는 것도 들었어요. 노인이 서서 그를 근엄하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농담은 자네 쪽이 하고 있군. 하지만 걱정 말게. 내 곧 자네를 보통 때처럼 되돌아가게 해줄 테니. 그는 빈터를 질러 흐르는 냇물을 건너가더니 또 다른 이상하게 생긴 풀을 한 줌 뜯어와서 염소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이 잎을 3개 먹으면 자넨 다시 사람이 될 걸세. 젊은이가 노인의 말대로 잎을 먹자마자 그에게서 염소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그가 몸을 바로 세우고 서니 본래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노인은 2가지 식물을 잔뜩 뜯으라고 이르고는 또 덧붙였습니다. 그걸 갖고 여관으로 가서 말하게. 손님에게 향기로운 수프를 만들어 팔 수 있는 귀한 나무를 갖고 왔다고. 여관 주인이 풀을 살 테고 그런 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잠자코 구경만 하면 되네. 오막살이로 돌아와서 노인은 젊은이에게 양치기가 입는 외투를 내어주고는
그 얼굴에다 검은 양털을 좀 붙였습니다. 여관 주인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젊은이가 여관에 닿았을 땐 날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그는 부엌문 쪽으로 갔어요. 여관 주인이 부엌에서 혼자 돈을 셈하고 있었습니다. 농부의 아들은 그에게 인사하고 자기는 양치기인데 아주 귀한 나무를 갖고 왔으며 빵을 조금이라도 준다면 나무를 주겠노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관 주인은 낯선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는 나물 냄새를 맡아보더니 그 냄새가 마음에 들어 젊은이가 갖고 온 것 전부를 빵 반 덩이에 쌌습니다. 양치기가 간 뒤 그 사람은 딸을 불러 나물로 수프를 끓이라고 일렀습니다. 수프를 끓이되 우리 둘만 먹을 걸 끓여라. 얘야, 그 양치기는 다신 이 길로 돌아오지 않을 테니 맛있는 나물 수프를 다른 사람과 나눠 먹으면 안 돼. 수프를 끓이자 거기에서 말할 수 없이 맛있는 냄새가 풍겼습니다. 두 사람은 맛있게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세 숟가락째 먹자마자 두 사람 모두 염소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염소들이 음매 소리 지르며 부엌에서 어찌나 요란하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였던지 의붓딸이 놀라서 외양간에서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부엌의 염소들을 보고 너무나 어리둥절하여 의붓아버지와 언니를 찾으러 다녔으나 그들은 아무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녀는 염소를 끌고 외양간으로 가서 마른 풀과 물을 주고는 끈으로 묶어놓고 다시 일하러 나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농부의 아들인 젊은이가 여관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의붓딸은 가짜 수염을 떼어버린 그를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자유롭게 풀어준 것을 감사하며 그녀에게 자기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만약 당신이 좋으시다면 나는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소. 처녀는 눈을 아래로 내리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녀의 손을 잡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당신의 의붓아버지와 언니는 나쁜 사람들이어서 벌을 받아 마땅하오. 내가 그들을 마차에 매어 읍내로 끌고 가겠소. 그리고 당신은 여기에 머물러서 나무를 상자 속에 넣고 새를 채우시오. 그리고 열쇠는 당신이 항상 갖고 있고. 처녀는 젊은이를 도와서 염소들을 마차에 메었습니다. 순염소는 처음에 발길질을 하며 이쪽 저쪽으로 내달았지만 젊은이가 째찍으로 한바탕 때린 후론 아주 얌전하게 서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처녀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읍내를 향해 떠났습니다. 지금 젊은 왕이 새 궁전을 크게 짓고 있어서 짓는 데 쓰일 물건을 운반하는 마차들로 붐볐습니다. 곳곳에 돌 깎는 사람, 벽돌 쌓는 사람, 옥수, 그리고 그 사람들의 조수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들 염소가 끄는 진마차를 보고 웃었습니다. 마차 일을 책임 맡고 있는 사람이 그에게 와서 놀리듯이 물었어요. 젊은이, 돌을 나르러 왔어? 우린 아주 힘센 짐차를 기다리고 있었다오. 이 말에 마부들은 다시 웃음을 터뜨렸지만 농부의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책임자님, 저는 이 마차로 돌을 실어 날라 돈을 좀 벌었으면 합니다. 저를 좀 써 주시겠습니까? 책임자가 선선히 승낙하자 젊은이는 다른 마부들과 함께 진마차를 몰고 갔습니다. 마부들은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무겁게 자기의 마차에 짐을 실는 것을 보고 그들의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젊은이가 사정없이 염소들을 째찍질하는 바람에 염소들은
마치 노새처럼 마차를 끌었습니다. 하루 종일 염소를 부려서 저녁엔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날 밤은 여관에서 보내고 다음날 아침 일찍 날이 새자 다시 나가서 전날처럼 돌을 날랐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그는 또 제일 많은 싹스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염소들이 끄는 집마차 이야기가 온 읍내에 퍼지게 되었어요. 마침내 임금님도 그들의 소문을 듣고 젊은이를 궁전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젊은이는 자기가 왜 불러가는지 몰랐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일할 때 옷차림으로 궁전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임금님을 쳐다보는 순간 황금새우 심장을 먹었던 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임금님도 그를 알아보고 그에게 다가와서 두 팔로 안으며 말했습니다. 오, 고맙게도 이렇게 튼튼하고 기운차 보이는 너를 다시 보다니 내게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죄다 이야기를 해다오. 그리고 이 읍내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젊은이는 자기의 지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왕은 조용히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왕이 말했어요. 너가 여관 주인과 딸을 벌준 건 마땅한 일이다만 내 생각엔 너가 좀 지나친 것 같구나. 그들을 다시 사람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여서 집으로 보내렴. 그들도 단단히 혼이 났을 테니. 젊은이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염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마구간으로 갔습니다. 순염소는 비틀거리며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암염소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그는 여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약혼녀와 인사를 나눈 후 그녀에게 상자에서 나무를 꺼내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염소들에게 나물잎을 3개씩 먹였습니다. 염소들이 신기한 나무를 우적우적 씹어먹자 그들의 등에서 털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후 여관 주인과 딸은 그 이상한 수프를 먹던 날 입었던 옷을 입은 채 다시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젊은이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면서 자기들의 행동이 벌받아 마땅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농부의 아들은 그들을 쾌히 용서해주고 그의 신부가 될 처녀와 함께 읍내로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읍내에서 새 옷을 사서 입은 뒤 새로 산 마차에 올라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왕은 젊은 부부를 위해서 훌륭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를 마친 후 젊은이는 넓은 농장을 사서 신부와 함께 편안히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편안한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왕이 된 형은 동생과 제수를 데리고 자기의 다른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알아보려고 고향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에 그들은 옛날에 일을 배우던 그 상인집에 들렀어요. 이제 노인이 된 상인은 왕이 직접 찾아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왕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밝히자 노인은 기쁨에 넘쳐 울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작별하기 전에 상인에게 훌륭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고향에 도착한 그들은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형제와 누이들도 모두 집에 없었고 보석상의 아내만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보석상은 희망을 걸었던 왕가는 얻지 못했지만 아주 열심히 일하면서 솜씨가 좋은 아내를 얻었던 것입니다. 지금 두 사람은 아주 잘 살고 있었어요.
보석상은 농부의 한 아들로부터 금화를 한 통 가득 받았습니다. 그리고 농부의 다른 아들로부터는 궁전 보석상으로 일하도록 약속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행복하고 모두 만족해 하였습니다. 여관 주인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잊지 않고 훨씬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전처럼 여관을 잘 운영했지만 어려운 나그네들에게는 전과 다르게 도와주었습니다. 그의 딸 역시 성격이 많이 변하여서 아주 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 만큼 매력 있는 아가씨가 되었습니다. 소를 팔러 간 남편. 시장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주막에 들른 어떤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막에 앉아서 곡식을 팔고 받은 적은 돈에 불평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시장에서 겪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도대체 장사꾼들이란 참 편하게 산단 말이오. 그들은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만 하면 되거든. 편안히 앉아서 돈을 헤아리기나 하고. 그런데 난 말이오, 아침부터 밤까지 죽자하고 일하면서 아무데도 못 가거든. 그의 아내는 공정하고 총명한 여자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만장자라 하더라도 신중하지 않으면 금방 가난뱅이로 변해버린다는 걸 기억하세요. 장사하는 사람은 싸게 사들이지만 시기를 기다리느나 물건을 잘 보관해 놓았다가 값이 오르면 팔아 돈을 남긴답니다.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르오. 농부가 아내의 말이 맞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있나? 내가 소를 팔아서 사업을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소? 그러자 아내가 타일렀습니다. 당신은 그런 일을 못할 거예요. 당신은 물건을 사고 파는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 애를 써보았자 더욱 가난해지기만 할 거예요. 그런데도 농부는 그 계획을 깊이 생각해 보려 하지 않고 다음날 소를 끌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러 나섰습니다. 그가 멀리 가지 않아서 염소를 데리고 풀 먹이러 가는 노파를 만났습니다. 농부가 중얼거렸어요. 염소는 소보다 풀을 적게 먹고 똑같이 젖을 낸단 말이야. 그는 노파를 불렀습니다. 이봐요, 할머니, 그 염소를 제 소와 바꾸지 않으시렵니까? 노파는 부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곧장 소의 고삐를 붙들고 가버렸습니다. 한편 농부는 염소를 데리고 계속 길을 갔습니다. 잠시 후 그는 또 바구니 속에 수탉을 담아 시장에 데리고 가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농부는 수탉을 자기 염소와 바꾸자고 소리쳐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처음엔 농부가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가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그에게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그러고는 염소를 끌고 농부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농부가 수탉을 갖고 읍내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어요. 그는 길가에 앉아서 빵 부스러기를 먹고 있는 거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지는 모자를 풀섭에 두고 있었어요. 이보시오. 나는 당신이 그 모자 밑에다 숨겨두고 있는 것과 이 닭을 바꾸겠소. 농부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지는 자기의 길을 믿기 어려웠지만 몸을 일으켜 농부의 바구니를 받아들었습니다. 농부는 모자를 들추고 거지가 주워다 놓은 몇 알의 배를 보았습니다. 그 배는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동량 대신 거지에게 준 것이었어요. 그는 선 자리에서 배들을 먹어치우고 빈손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도중에 주막에 들렀는데 그 주인이 사촌이었기 때문에 돈을 치를 필요가 없었어요. 주막 안에서는 세 사람의 장사꾼들이 식탁에 앉아 있다가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어디를 들렀다 왔는지, 그리고 뭐 팔 물건이 없는가고. 그래서 농부는 마침내 소를 끌고 나온 그가 어떻게 빈털터리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재미있어 하며 말했어요. 여보시오, 당신은 집에 가지 않는 게 좋겠소. 당신 아내가 당신이 장사한 이야기를 들으면 마구 잔소리를 퍼부을 테니까요. 그런 건 걱정 마시오. 나의 아내는 절대로 잔소리 같은 것은 안 하니까요.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가. 당신 말대로 당신의 아내가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면 내가 금돈 500냥을 걸겠소. 그렇게 되려면 아이쿠, 당신의 아내는 아마 천사가 되어야 할 것이오. 한 장사꾼이 이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농부는 그 내기를 받아들였고 장사꾼은 사람을 시켜서 농부의 아내를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그 부인은 대단히 눈치가 빠른 여자여서 무슨 꿍꿍이 속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부인이 주막에 들어서자마자 장사꾼이 그녀에게 알렸습니다. 이것 보시오, 부인. 댁의 바깥 양반이 소를 내다 버렸답니다. 거참 잘했군요. 꿀이 없어서 소가 배고파하는 걸 보고 여간 불쌍하지 않았죠. 부인이 말을 받았습니다. 바깥 양반이 염소와 바꾸었답니다. 장사꾼이 이어 말했습니다. 염소젖이 훨씬 몸에 좋지 않아요? 또 염소는 소보다 먹이를 쉽게 구해 먹을 수 있지요. 댁의 바깥 양반은 그 염소조차 데리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걸로 수탉과 바꾸어 버렸죠. 장사꾼은 껄껄거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거 참 생각 한번 잘했군요. 우리 집 시계가 고장났는데 그걸 고치지 않아도 아침마다 때 맞춰 일어날 수가 있으니 말이에요. 안 됐습니다. 그 수탉마저도 배 몇 알과 바꾸어 버렸으니까요. 장사꾼이 다시 말했어요. 아주 잘 됐어요. 제가 이웃집에 가서 무얼 빌려달라면 그 사람들은 언제나 빌려줄 것이라곤 배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제는 이웃집에 빌리러 갈 필요가 없게 됐으니 말이에요. 장사꾼은 자기가 내기에 졌다는 것을 알자 별 수 없이 돈을 치렀습니다. 농부는 금화 500냥을 가지고 영리한 자기 아내와 함께 행복에 겨워 집으로 갔습니다. 여보, 큰 돈을 벌었어. 무려 500냥이나 되는. 그는 의기양양하게 말했어요. 이번에는 잘 해내셨어요. 하고 그 아내가 인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사업 같은 데 신경 쓰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그냥 당신 밭이나 열심히 가꾸세요. 그들은 장사꾼에게서 받은 돈으로 또 다른 소를 샀습니다. 두 사람은 힘을 합쳐 밭을 가꾸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부인 덕분으로 다행히 농부는 굶어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재분공과 황새들. 시냇가에 물레방앗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그 근처에 가려 하지 않았어요. 그곳 주인이 요술쟁이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름다운 새 공주들에게 요술을 걸어 황새로 만든 다음 그들을 마구간에다 가두어 놓았기 때문에 모두들 그를 무서워하였습니다. 어느 날 떠돌이 재분공이 방앗간으로 왔습니다. 주인은 튼튼한 그를 일꾼으로 부리다가 금방 그가 총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가 믿음직하다고도 생각되었기 때문에 방앗간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혼자 살고 있으니 자네가 좋다면 여기에 오래오래 살면서 내 일을 도와주게나. 그러자 재분공이 대답했어요. 그러겠습니다, 주인님. 저는 방앗간을 찾아 이리저리 떠도느라 지쳐버렸습니다. 방앗간 주인은 젊은이에게 3마리의 학을 소개하고는 말했습니다. 이 새들을 잘 대해야 하네. 자네는 새들 먹이를 주고 보살펴줘야 해. 내 미리 말해두지만 자네가 한 마리라도 놓치는 날엔 자네 목이 온전치 못할 줄 알게. 재분공은 학들에게 먹이를 주고 잘 보살폈습니다. 외양간도 치우고 깨끗한 물도 매일 갖다 주었습니다. 그는 새들에게 친절하였고 또 점점 그들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에게 맛있는 음식이 생기는 때면 언제나 학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학들은 이내 그와 가까이 있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혹 그가 읍내에 갔다가 외양간으로 들어오지 않는 날이면 학들은 그가 보고 싶어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재분공이 학들에게 먹이를 주는데 학 한 마리가 사람의 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이 우리를 놓아주면 당신을 도울 수가 있으련만. 놀란 재분공은 학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하면 될지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를 놓아 보내줘요. 그리고 모든 걸 우리에게 맡기고 겁내지 마세요. 그는 방앗간 주인이 이르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문을 열어서 한 마리의 학이 도망치게 하여 주었습니다. 방앗간 주인은 이것을 알자마자 도끼를 들고 그에게 달려들어 목을 쳤습니다. 밖으로 풀려났던 황새가 방앗간 위에서 돌며 이것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디론가 날아가더니 잠시 후 나뭇가지 하나를 부리로 물고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젊은이 몸 위에다 놓았어요. 얼마 후 젊은이가 이전처럼 건강하고 명랑한 모습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는 나머지 2마리의 황새에게 먹이를 주고 나서 점심때가 되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식사하러 들어갔습니다. 방앗간 주인은 오한이 봉봉했습니다. 젊은이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어요. 겉보기보다 제법인 모양인데 너가 요술을 부리리라고 누가 상상인들 하랴? 만약 너가 또 학을 도망치게 한다면 손과 발을 잘라버릴 테다. 젊은이는 잠자코 있었지만 바로 다음 날이 되자 2번째 학이 그에게 도망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는 주인이 말한 것 따위엔 신경 쓰지 않고 외양간 문을 열어서 학을 내보내 주었습니다. 이를 안 방앗간 주인이 도끼를 들고 달려들어 그를 땅바닥에다 눕혀놓고는 손발을 잘랐어요.
학은 이런 일을 모두 지켜보다가 아래로 내려와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젊은이의 손과 발에다 풀잎을 얹어 놓았습니다. 그러자 재분공의 몸뚱이는 즉시 원상으로 회복되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 방앗간 주인은 젊은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난 주인보다 더 영리한 직공을 데리고 있을 수 없다. 넌 2번이나 운이 좋았지만 다시 말해둔다. 만약에 마지막 학을 내보내기만 하면 너의 심장을 꺼내서 까마귀 밥이 되게 하겠다. 다음날 재분공은 마지막 남은 학에게 먹이를 주러 갔습니다. 그리고 학에게 주인이 자기를 위협하던 이야기도 해주었어요. 새는 자세히 듣고 있다가 이윽고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당신의 목숨을 지켜드리겠어요. 당신이 나를 내보내준다면 우린 모두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못할 거예요. 젊은이는 학을 쓰다듬어 주고 나서 밖으로 내보내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노발대발하여 재분공을 욕하고는 도끼로 그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의 심장을 끄집어냈습니다. 3번째 학이 땅으로 내려와서 심장을 부리에 물고 그것을 젊은이의 몸 위에다 놓고선 어디론가 날아갔습니다. 잠시 후 새는 개암나무 껍질 속에 생명수를 몇 방울 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그 물을 재분공에게 떨어뜨리자 그는 되살아났습니다. 그러고는 벌떡 몸을 일으켜서 방앗간으로 다름질쳐 갔어요. 방앗간 주인은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늙어빠진 염소처럼 울기 시작하더니 달아나려다가 마루 위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혼자 남은 재분공은 어찌할 줄 몰라 당황하였습니다. 그때 3마리의 학이 날아와서 고개를 꾸벅였습니다. 한 마리의 학이 그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우리의 지긋지긋한 원수를 죽이셨어요. 다시 우리를 도와주시겠어요? 젊은이는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하겠다고 장담하였습니다. 그러자 학들이 그에게 부탁을 했어요. 커다란 냄비에 물을 가득 붓고 불 위에 올려놓으세요. 물이 펄펄 끓으면 그 속에다 우리 셋 모두를 던져주세요. 재분공은 그런 말을 들어주려 하지 않았지만 학들이 간곡하게 조르는 바람에 그들의 말대로 하였습니다. 무서운 일을 하고 난 그는 너무도 슬퍼서 방앗간에서 떨어진 곳으로 어슬렁거리고 다니다가 나무 아래에 앉아 곧 잠들었습니다. 그가 잠이 깨어보니 훌륭한 수정으로 만든 궁전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인들이 옆에 서 있다가 그가 잠이 깬 것을 보자 물었습니다. 무엇을 시키겠습니까, 주인님? 재분공은 자기가 꿈을 꾸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고 3 공주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굽히고 인사한 다음 말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당신이 돌보던 학들이랍니다. 우리를 그 방앗간 주인의 마술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들 중에 한 사람이 당신과 결혼함으로써 당신께 보답해드리고 싶어요. 우린 모두 당신과 결혼하고 싶으니 당신이 고르세요. 재분공은 이 말에 정말 당황하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제일 막내 공주이면서 또한 가장 아름다운 공주를 택하였습니다. 2 언니 공주들은 그제야 결혼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종은
기쁜 일을 온 나라 안에 알리기 위해서 땡땡 울렸습니다. 결혼한 뒤에 용감한 재분공은 사랑스러운 공주와 더불어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그 나라 전체에서 그들보다 더 행복한 남편과 아내는 다시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평온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가 됩니다.